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김팍하님을 모시고 식물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듣고 어떠셨는지 반응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도 식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일 달라진 건 대박사님이죠.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해요. 저희 집에 귤나무 있죠? 김팍하님의 책을 읽고 또 방송을 녹음하고 그 몇 주 사이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진짜요? 네. 어. 되게 두 남편인 저희 남편도 오늘 아침에 문득 와, 얘 때깔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햇빛 딱 쐬라고 창문 열어주고 환기시켜주고 그리고 이렇게 잎 하나씩 만져보고 확실히 사람이나 식물이나 애정과 관심이 변화시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김박하님 감사합니다. 네, 귤나무에게 새 생명을 우리 귤 이제 먹게 되는 건가요? 하나라서 우리 한쪽씩 나눠 먹어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현대인들한테 스트레스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크고 작은 스트레스 경험 다들 하고 계실 텐데 좀 스트레스보다도 좀 강한 강도라고나 할까요?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어떤 기억이나 트라우마 하나쯤은 또 품고 사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던 차에 저희가 최근에 알편심 댓글에 청취자분께서 트라우마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오늘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다들 그냥 잘 사는 것 같지만 어쩌다가 깊은 얘기 나눠보면 인생에서 정말 계속 괴로움을 끌고 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 하나쯤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상태가 되게 나약하다거나 나는 그것도 못 해결했다 이렇게 좀 비난하거나 이런 분들을 많이 뵙게 되거든요. 네,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알편심에서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좀 변화하고 나아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PTSD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트라우마, 이게 외상이죠. 외상을 경험한 후 겪게 되는 강렬한 스트레스 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트라우마가 뭔지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워낙에 이제 이 트라우마는 일상 용어가 된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심리학 수업 시간에 트라우마라는 걸 배울 때 좀 이렇게 신기한 단어처럼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그냥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가 됐죠. 네. 근데 원래 외상이라는 것은요, 뭐 죽음을 떠올릴 만한 죽음과 연관될 만한 강렬한 공포, 불안을 경험하는 그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 심각한 사고, 그다음에 성폭력, 성적인 어떤 그런 이런 심각한 사건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트라우마다 하면 누구에게나 혹은 누가 봐도 너무 끔찍하다, 너무 힘들었겠다 싶은 그런 사건들을 의미하죠. 네. 그래서 외상 경험하면 이제 항상 어떤 테러 사진 또는 토네이도 같은 되게 강렬한 이미지를 가진 사진들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막 피 철철, 그다음에 건물도 다 잔해가 완전 막 바스라진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누가 봐도 끔찍하고 힘들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이긴 맞아요. 해요. 누군가한테는 별일 아닌 게 나한테는 트라우마일 수 있고 또 반대일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외상을 경험한다라는 거,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것이 꼭 자기 자신만 이런 일을 경험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목격하거나 또 이런 사건이 가족이나 뭐 친구, 가까운 사람한테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는 것도 트라우마 경험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목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부 사항들 있잖아요. 뭐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한 디테일을 뉴스에서 듣는다던가. 맞아요. 근데 특히 큰 사건은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정보가 흘러나오잖아요. 이렇게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또 트라우마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직접 겪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또는 그런 사건에 되게 반복적으로 강렬하게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적인 트라우마일 수밖에 없는 네네. 부분인 거죠. 대 박사님은 뭐 외상 경험, 트라우마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하나 있어요. 되게 선명하게 아직도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고3 때였어요. 고3이면 어린 나이는 아니었는데 그때 집에 혼자 있는 새벽 시간이었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저는 방 안에 있었고 저희 집은 주택이었는데 도둑은 2층 안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다 들렸어요. 이게 분명히 도둑이라는 그 소리가 들렸는데 심지어 제가 그때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속닥속닥 얘기해야 되잖아요. 도둑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막 제가 울먹울먹하면서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했더니 경찰 아저씨가 장난 전화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꼬마야 집에 없니 사람? 잠깐 있다 전화해라 다시 이렇게 하고 끄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고,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네. 되죠. 그래가지고 저는 또 순진하게 침대 그 옆에 틈 사이에 이렇게 숨어가지고는 바들바들 떨면서 잠깐이 얼마만큼일까 10분일까 20분일까 막 이렇게 막 기다렸던 그게 되게 트라우마였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었다는 것보다 잠깐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트라우마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 경찰이 오고 도둑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막 난장판이 된 안방을 목격하고 그런 사건들을 겪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소름이 돋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되게 별일 안 일어난 게 너무 다행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이고 지금은 제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괜찮긴 해요. 그런데 친정집에 그 일이 있었던 그 집에 갈 때만 되면 딱 그 시간 있죠. 도둑이 들었던 시간 5시 반, 새벽 5시 반. 그때 되면 제가 그렇게 깨요.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잠이 많거든요. 특히 아침에 늦잠 자는 스타일인데 5시 반만 되면 정말 눈이 번쩍 떠지고 가끔 소리라도 요만큼이라도 들리면 그날은 잠을 더 이상 못 자는 거죠.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신기해요. 그러네요. 마거님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떠올려 보니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몇 년간 옆에 이렇게 큰 버스가 지나가거나 빠르게 달리는 차가 지나가면 막 흠칫 놀라고 맞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도 못했어요. 몇 년 동안 운전대를 못 잡았었어요. 지금 그렇게 완전 드라이버인데 완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경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때 아니었을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있고 이제 운전을 잘 하긴 해서 이게 저한테 지금 막 트라우마로 남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긴 한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 엄마가 제가 이제 20대 후반쯤에 이것도 그러니까 엄마가 들으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긴 한데 어머님이 모르셔야겠네요 이 방에서. 사기를 좀 되게 크게 당해서 집이 이제 약간 되게 안 좋아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약간 그 당시에 사기 당하는 장면 있잖아요. 주인공이 그런 게 드라마에 나오면은 너무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을 막 돌리고 하여튼 몇 년간 그런 내용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마거님이 직접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닌데. 근데 엄마가 당했고 그로 인해서 저한테도 여파가 있었고 몇 년 동안 좀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나니까 나이가 또 그런 내용을 봐도 사실 별 감흥이 없어요. 감정이 안 생기고. 그래서 그게 그래도 많이 회복됐구나. 그런 것들이 일종의 또 트라우마. 그렇죠. 꽤 오래간 트라우마인 거죠. 몇 년이 지속된 거니까.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경험, 이런 경험 있었는데 그것이
일종의 트라우마였겠구나. 혹은 지금도 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라우마 종류가 굉장히 많죠, 사실.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끔찍한 사고, 전쟁, 뭐 죽음,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트라우마 사전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심리학 책이라기보다는 그 드라마 작가나 영화 작가나 아. 이런 캐릭터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인간의 트라우마 뭐 이런 식의 부제가 있어요. 네, 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데 거기 목차를 제가 살펴봤더니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배신을 당하는 거,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 부정의를 마주하는 것.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짝사랑. 이것도 트라우마. 그리고 실패, 실수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는, 맞는 말 아닌가. 이런 것도 다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대 박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요즘 사람들이 되게 경미한 거 가지고도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해는 되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또 나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저희 학생들하고 이제 식당에 갔는데 좀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니까 애들끼리 막 와, 완전 이 식당 트라우마다. 와, 나 이렇게 오래 기다린 거 완전 트라우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농담이 섞인 말이긴 했지만 이 트라우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술적으로는 죽음과 맞닿아 있는 어떤 경험인데 죽음을 버금가는 뭐 이런. 그런 경험을 이렇게 막 식당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가볍게 트라우마를 취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죽음을 떠올리지 않았으니까 트라우마 아니야. 뭐 내가 듣기에 그건 별것 아니었으니까 트라우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치부할 수도 없는 네,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트라우마라고 할 만한 스트레스 경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거는 주관적인 경험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트라우마를 또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는다는 거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트라우마, 뭐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 당시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PTSD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 상황이 이미 종결됐고 모든 게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까지 불안할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건은 이미 지나갔는데 나는 여전히 그 사건 속에서 머물면서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너무 괴로운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성격장애 시리즈 할 때 언급했던 DSM-5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이 분류 기준에 따르면 스트레스나 외상 사건 후에 경험할 수 있는 이 심리 장애는 PTSD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상 및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좀 언급되는 장애가 또 있어요. 적응 장애랑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TSD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다른 장애들도 유사하게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특히나 이 PTSD랑 거의 유사해요. 증상은 동일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요. 트라우마 사건에 노출된 직후에 바로 어떤 증상이 시작돼서 한 달 이내에 그 증상이 끝나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딱 일어나고 바로 반응하는 거니까 급성이라는 그쵸. 말이 붙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고.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한 달보다 더 이상 계속 이런 힘듦, 괴로움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직후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스트레스 관련 반응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PTSD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지속되는 것 혹은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PTSD다. 이렇게 네. 정리하셔도 괜찮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도 조금 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잘 치료하는 게 더 좋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음, 제대로 잘 치료하면은 PTSD로 갈 가능성이 조금 적어지는 맞아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음.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PTSD로 이렇게 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음.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이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든 이 증상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침투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외상 사건이 이 악몽이나 뭐 침투적인 이미지 계속 떠오르는 거죠. 내 머릿속에 맞아. 계속 침투한다라는 그런 말로 그렇기 때문에 침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이미지로 반복적으로 재경험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그쵸. 그런 건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증상이 회피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 트라우마와 관련된 장소를 피한다든지 사람을 피한다든지 그래서 되게 회피할 게 많아지니까 활동 반경 자체가 줄어들고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맞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인과 헤어진 후에 이 사람한테는 그분은 이게 자기한테 트라우마다. 그쵸. 그러니까 이별도 트라우마일 그쵸. 수 있죠.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계셨는데 밥도 못 드시고 심지어 그 여자친구랑 갔던 곳들을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어딜 가야 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건 좀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우스갯소리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연애 고수들은 찐 맛집은 남자친구랑 안 간대잖아요. 자기가 그런 정말 생각한 적 있는데 고수다 고수. 고수는 아닌데 여기 나중에 헤어지면 어떻게 오지? 막 이런 거. 맞아. 네. 그래서 저는 회피와 관련해 가지고 그 참전 군인들 있죠. 네,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약간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전쟁에 갔었다는 사실을 아는 그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족과도 연을 끊고 친구, 전쟁 동기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다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경우. 이것도 결국은 회피의 한 모습인 거죠. 네, 맞아요. 그 이제 되게 큰 상실을 경험하신 분, 이별, 뭐 사별이라든지 갑작스런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도 초기에는 그 사람과, 그러니까 그 관련되는 사람과 만나는 거를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싶긴 한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 나는 그런 아픈 이미지, 슬픈 이미지가 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고 맞아. 이런 생각 때문에 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급성 스트레스 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수치심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이 각성과 반응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각성되어 있는 거죠. 긴장해 있고 그래서 어떤 작은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또 이게 공격 반응,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는 반응이라고 생각돼서 과도하게 공격적인 반응을 내보이기도 하고 뭔가 지나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계태세로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딱 들어보면 다 자기를 좀 보호하기 위한 반응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괴로웠으니까 더 이상은 괴롭고 싶지 않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특히 이게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외상 사건의 중요한 측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겪었는데 왜 그 순간 기억이 안 나? 뭐 어떤 경우는 약간 의심하면서 그거 진짜 겪은 거 맞아?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외상을 겪은 사람들은
이 감정, 그때 그 느낌만 남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런 감정만 남아있지 이 세부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일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디테일 다 기억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끔찍했던 것들은 잊어버리는 게 어쩌면 생존에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히 까먹어진 게 아니라 잔상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문득 두려움이 확 올라오고 네. 근데 내가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괴로운 상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PTSD 증상 하면은 사이코지만 괜찮아 드라마가 딱 떠오르거든요. 올해 히트했던 네, 드라마죠. 저는 그걸 완전 몰아보기로 봤었는데 저는 아직 안 봤는데요. 추천드려요. 네네. 네, 이 작가가 트라우마에 되게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트라우마예요.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 남자 문상태라는 주인공이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일한 목격자니까 네가 기억해야 범인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막 경찰도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도 막 애원하면서 제발 기억해내 이러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딱 기억하는 거는 그 범인이 입고 있던 옷에 나비 모양 브로치. 그래서 나비를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은요, 동생하고 둘이서 살아가는데 나비가 날아다니는 계절이 되면 자꾸 의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그 트라우마를 피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가 투입되는. 그게 좀 PTSD의 대표적인 증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외상 경험을 했다고 누구나 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지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PTSD를 겪고 또 누군가는 겪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치 겪는 사람이 되게 나약한 것 같고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울편에서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도 토네이도가 생기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지형과 기온과 습도와 뭐 이런 모든 조건들이 미묘하게 다 맞아 떨어졌을 때 토네이도가 생기는 것처럼 이 PTSD도 개인 내적인 특성, 그 주변 환경적인 특성, 트라우마 사건의 특성,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PTSD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원인을 우리가 찾고 싶어 하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정말 명확한 딱 하나의 원인을 찾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원인을 아는 것보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여러 장애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소개를 해볼까 해요. 우선은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생물학적인 특성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늘 등장하는 그 아이, 노르에피네프린, 네, 이런 신경 전달 물질, 뭐 콜티솔,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네. 하죠. 뇌의 해마, 편도체 이런 것들이 PTSD를 유발하는 어떤 기제로 작용한다라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흥미로운 게 PTSD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정서적 처리 이론이라는 것을 봤어요. 이게 이제 외상 경험이 공포의 기억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 외상 경험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들이 연결망을 막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공포의 기억 구조, 스트럭처를 이룬다라는 네. 거였거든요. 좀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영상 같은 거 보면 어디 하나를 탁 건드리면 불이 팍팍팍팍팍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컴퓨터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폴더가 있잖아요. 네. 우리 뇌도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양한 폴더 안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기억들은 막 이쪽 폴더 클릭해서 여기 또 클릭 이렇게 막 여러 루트를 타고 들어가면 저 어딘가에 숨어 있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트라우마 경험은 바탕화면에 떡하니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경로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거기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그 바탕화면이 보이고 활성화돼 버리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공포의 기억 구조가 번쩍. 그러니까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내가 열지 않았던 파일들이 자꾸 열리고 이러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통제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마건님도 말씀하셨었지만 이 바탕화면에 커다란 트라우마 폴더가 있는 뇌를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 너 왜 그러니?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트라우마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요, 우리 뇌가 되게 똑똑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 그때 되게 힘들었지? 너 보호해줄게. 다시는 그런 경험하지 않도록 내가 너 지켜줄게. 이런 의미로 바탕화면에 떡 심어주는 거예요. 너 다 잘 피해야 돼, 너. 그렇지. 근데 그게 보호하려고 했던 그 행동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렇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이유도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조그만 자극에도 좀 피해라. 근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트라우마는 그 abnormal 이벤트에 대한 인간의 normal response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그런 반응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나.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인간의 기제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TSD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 나를 어떤 고통에 빠뜨리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PTSD에 좀 취약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대요. 아까 뭐 뇌의 어떤 신경전달 물질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연구에 따르면 좀 가족력이나 아동기에 좀 그런 경험을 한 경우 좀 트라우마에 더 취약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성격적으로 좀 의존성이 강하다거나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통제 소재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좀 자기를 좀 무기력하게 지각하는 그런 경우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개인이 취약하다고 해서 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외상 사건 자체의 특성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건이 굉장히 강도가 심하고 뭐 노출의 빈도가 빈번하고 뭐 또는 어떤 누가 봐도 되게 맞아.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그쵸. 어떤 행위에 의한 사건이라면 네. 더 좀 무력해지고 무력해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트라우마를 겪고 난 이후의 여러 가지 요인들도 영향을 미쳐요. 대표적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겪고 난 후에 그래도 나를 같이 버텨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음주 문제나 그런 도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학생이 의료사고를 당한 학생이었어요. 그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좀 진짜 상해를 입게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사고 경험을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와 관련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흥미로웠던 결과가 뭐였냐면 의료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고 누군가는 안 받는데 안 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가족과 주변의 지지를 받았다, 자기는.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런 수술을 받았어?
그러니까 특히 성형수술이나 음. 뭐 라식 수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받을 때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 왜 하필이면 그 병원을 갔어? 그 네. 피해자 탓을 하는 그런 네. 반응들. 그랬을 때 더 PTSD를 경험하게 되는 빈도가 더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반응 중에 자기를 자책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더 북돋는 반응들이니. 그럴 줄 알았나 뭐.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사실 이때까지 저희가 나눈 얘기가 다 치료 방법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걸 반대로 거꾸로 뒤집으면은 치료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그랬구나. 내가 진짜 괴로워서 내 뇌가 나름대로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구나. 근데 그 전략이 지금은 잘 들어맞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좀 자기를 이해해 보는 게 우선 치료의 첫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않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내가 살기 위한 전략이고 자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고 수용하시면 조금 더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또 중요한 게 나약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내가. 그만큼 힘든 일을 겪었고 그랬을 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자기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PTSD를 치료할 때 기본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외상 경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나 때문에 그랬고 내가 그 순간 제대로 대처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고 이런 자책을 많이 하는데 그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 그때 내 대처,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관점을 좀 바꿔보는 게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PTSD를 치료하는 전문가에게 좀 의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가게 되면은 하는 치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하는 것 이것은 이제 일종의 인지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노출 치료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때 그 사건, 그 경험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떠올려 보게 하고 가능하다면 그 장소에 같이 가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노출만 시키는 건 아니고 노출되어도 괜찮아. 그렇죠. 안전한 환경에서 아주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다뤘던 그 명상, 마음 챙김 이런 거를 충분히 사전에 한 다음에 떠올려보고 경험하고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VR 그 가상현실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전쟁 그 치료할 때도 맞아요. 전쟁 장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EMDR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 맞아요. 이게 이제 뭐 우리말로는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방법이다. 이름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아이 무브먼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TV 같은 데서 혹시 막 이렇게 손가락 끝을 보세요 하면서 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바탕화면 폴더랑 관련 있는 거예요. 뇌에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기억의 어떤 구조를 흐트러뜨린다고나 할까? 그래서 실제로 치료의 효과가 많이 증명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EMDR이라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반드시 전문가한테 이 방법, 이걸 해야 된다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가끔 유튜브 보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리 경험 사후 보고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성 스트레스 장애 이럴 때, 그러니까 외상의 희생자들은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경험을 그때는 좀 생생하잖아요. 그럴 때 며칠 내에 이런 자신의 경험 그리고 거기서 유발되는 감정 그리고 신체적인 반응이라든지 정서적인 반응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폭넓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부정적인 공포 반응이라든지 공포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충분히 배출해내고 또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런 경험들을 좀 수용받는
그리고 공감받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은 그것을 막 이렇게 억압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래야 되는 것으로 좀 가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을 좀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상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겪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까지 반응할까에 대한 자기 비난? 판단? 이런 게 또 괴롭게 만드는 맞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치료 방법들은 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음. 당연히 그렇게 음. 반응해. 라는 걸 교육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하면 그런 반응들을 더 잘 해낼 수 있는지에 음. 대해서도 같이 얘기 나누고 그쵸. 이러면서 치료가 시작되는 음.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더 많이 유발되는 좀 악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뭐 비난하거나 나약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지지해주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서도 그런 것들이 네. 나온다면서요. 그러면서 마거님이 말씀하신 이 관계,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각자는 트라우마 속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런데 함께 하니까 이 트라우마를 마주볼 용기도 생기고 혼자는 거기를 못 빠져나왔었는데 손잡고 같이 나가자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와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트라우마는 일종의 뭐 상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상처 안에 갇혀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그 벽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진솔한 관계 경험?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또 관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PTSD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게 뭐 치료에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신 분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근데 적어도 오늘 방송을 듣고 그동안 본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어떤 고통 속에 계셨던 분들이 관점을 바꾸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오죽 괴로웠으면 그래서 오죽 보호하고 싶었으면 나를 그랬을까.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을 했던 거다 내가. 그런 자기에 대한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